저보고 지금 이걸 믿으라는 말인가요? 굉장히 화가 난 듯 보이는 한 외국인 여성이 시장 입구에 서 있는 한국인 대학생들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이라도 온 듯 말싸움을 벌이는 한국인 대학생들과 똑같은 대학교 이름이 적힌 자켓을 입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인 대학생이 다가오더니 다소 언짢은 목소리로 외국인 여성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외국인 여성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표정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시장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대학생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프라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세로이라고 합니다. 약 2년 전부터 저는 20년 이상을 살아온 체코를 떠나 현재 한국 대학교로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오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심지어는 체코를 떠날 생각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에서 경찰로 근무하시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느 날 학교에서 과제를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한국행 항공권을 끊어놨다면서 약 3년 동안의 강제적인 한국으로의 유학 생활을 통보하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께서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사이 대학교 교수님에게도 연락을 해서 저의 유학 승인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강제적인 한국 유학에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가야 되냐고 물어봤으나 다소 고지식한 성격의 아버지께서는 한국으로 가야 저희 인생이 바뀐다는 어처구니 없는 한마디와 함께 방에 있던 제 짐까지 전부 꺼내 이미 여행 가방을 정리한 상태였죠. 아버지의 옆에서 우물쭈물하던 어머니에게도 왜 한국의 대학교에 다녀야 되냐며 물어봤지만 어머니께서는 뜬금없이 아버지의 경찰서에 자식을 한국으로 유학 보낸 경찰 동료가 있는데 한국에 갔다 오고 난 뒤 그 집 아들이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해 못할 얘기들만 늘어놓으셨습니다. 항공권을 보니 놀랍게도 3일 뒤 출발하는 비행기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있는 여행 가방을 챙겨 친구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출발하는 당일 놀랍게도 아버지는 저를 찾아 직접 친구 집으로 오셨고 그렇게 저는 끌려가다시피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경찰관 생활을 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체코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야 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시간이 걸려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꽤 크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간단한 입국 심사를 끝내고 공항으로 나와보니 제가 다니게 될 한국의 대학교 이름이 적힌 피켓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 여성분이 입국 심사대에 계셨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던 저였기에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그 여성분에게 다가갔지만 매우 젊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분은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체코보다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저는 저보다 더 발음이 좋은 한국인 여성분의 영어 실력에 당황하게 되었고 저와 나이는 똑같지만 너무나 어려 보이는 외모의 한국인들은 다들 이렇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는 자신이 현재 대학교에 있는 외국인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기에게 전부 물어보라는 매우 친절한 배려를 해주시더군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대학교에 국가 유학 신청서를 제출했던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는 거주지도 구할 틈도 없이 한국에 도착하고 말았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미연 씨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황당스러운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미연 씨는 자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곧바로 학교로 가자고 했고 저는 얼떨결에 미현 씨를 따라 입학 날짜가 아닌데도 서울의 대학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현 씨를 따라 서울의 대학교로 가기 위해 인생 처음 한국의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사실 체코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체코의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대학교 수업에 지각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지하철이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고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미연 씨가 가르쳐주는 대로 지하철 어플을 켜고 시간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지하철이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있었고 저는 체코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하철의 상황에 이게 대체 뭐지라는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진짜 후진국이라면 휴대폰과 지하철의 도착 시각이 연동되는 것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한국은 휴대폰으로 모든 생활 통제가 가능한 엄청난 디지털 선진국처럼 보였어요. 더군다나 또 하나 문화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지하철에 공기청정기가 수십 대나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은 원래 더러운 곳이고 관리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체코에서만 살아온 저의 편협한 편견이었죠.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이 깨끗한 것은 물론 지하철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비싼 공기 청정기 수십 대를 가동해 지하 내부의 공기마저 정화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하철 외부와 내부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에게 한국은 언제부터 지하철에 공기청정기가 있었던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미연 씨는 10년도 더 된 일이라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가 느낄 때에는 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었고 체코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미연 씨와 함께 지하철 밖으로 나온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다니게 될 대학교의 정문이 지하철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었고 체코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코에서는 사실상 학교를 가기 위한 교통수단이 차가 아니라면 전부 먼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수업에 가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소진되는데 한국은 그저 시원하고 편안한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대학교 정문이 너무나 가깝게 자리하고 있었죠. 앞으로 3년 동안 다니게 될 학교였지만 이런 식으로 지하철만 타고 다닌다면 평생도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체코에서의 생활은 모두 잊고 그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하루 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미연 씨와 함께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저를 담당해줄 경제학 교수님과 간단히 유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뒤 미연 씨는 저에게 앞으로 이곳에서 생활하면 된다며 뜬금없이 한 건물 앞에 멈춰섰는데요. 저는 다소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니 여기서 지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는 질문을 했고 그러한 저의 모습에 미연 씨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곳이 대학교의 기숙사라는 곳이라며 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코의 대학교에는 기숙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않아서 최상위 명문대를 제외하고는 기숙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데 어째서인지 미연 씨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평범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다지 놀랄 것 없다는 설명을 이어나가더군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평범한 대학교 기숙사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2년 전쯤 아주 잠깐 제가 다니고 있던 체코 대학교의 기숙사를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건물 자체가 너무 낡은 것은 물론 세탁기와 샤워 시설까지 없는 것에 여기서 어떻게 지내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한국의 기숙사는 체코의 기숙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대학교 기숙사 내부에는 샤워 시설은 물론 학생들이 잘 수 있는 방까지 너무나 쾌적해서 제가 살고 있던 체코의 집보다 더 좋아 보였고 기숙사 시설 내부에 편의점과 코인 세탁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죠.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저는 미연 씨에게 이런 기숙사에서 살면 돈이 꽤 많이 필요하겠죠라는 질문을 했지만 미연 씨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무료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비싸 보이는 기숙사에서 평생을 공부하면서 살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저는 체코와 너무나 반대되는 선진국 한국의 모습에 한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죠. 놀랍게도 제가 다니게 될 한국의 대학교에는 이러한 기숙사 시설이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부모님께서 왜 저를 한국으로 강제 유학을 보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연 씨와 함께 기숙사를 구경하고 있던 그때 저와 같은 경제학과 한국인 학생들이 제가 왔다는 소식에 인사를 하러 찾아왔고 갑자기 자신들과 함께 이번 과제를 진행하러 근처 시장에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대부분의 한국인 학생들은 저를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능숙한 영어로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고
뜬금없이 시장에 가자는 제안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딱 해야 할 것도 없고 한국을 더 구경하고 싶었던 저는 미연 씨, 그리고 같은 경제학과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을 가기 위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느낀 건 한국이 확실히 체코와는 다르게 길이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근처 편의시설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꾸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이러한 나라에서 3년 동안 살아야 된다니.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라는 깊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연 씨와 친구들은 이번 경제학과 과제 주제가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를 이끌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한국의 시장으로 들어간 순간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시장은 체코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다소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상품성이 좋지 않은 채소나 생선들이 놓여있는 광경이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시장은 체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의 건물은 통째로 인테리어라도 한 듯 굉장히 쾌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한국인 시장 아주머니분들은 외국인인 저를 보더니 손짓을 하며 김치를 먹어보라는 다정한 모습까지 보이셨어요. 심지어 몇몇 한국인 아주머니분들은 대학생인 저와 친구들을 부르더니 무료로 김치와 파전을 직접 주셨고 저는 그 모습에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체코의 시장에서는 이처럼 따뜻하게 사람을 반겨주는 반응은 전혀 없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오래 구경하고 있으면 지금 채소를 훔쳐가려고 계속 보고 있냐면서 도둑으로 몰아가기 바쁜데 한국의 시장 상인분들은 구경을 하고 있어도 오히려 너무나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죠. 그저 팔고 있는 음식을 구경하거나 살피기만 해도 도둑으로 몰리는 일은 없었고 저와 친구들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맛있는 음식을 서비스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한국인 친구들 또한 나중에 간식으로 먹자며 음식을 서비스로 준 시장 상인분에게 파전과 떡볶이와 같은 맛있는 간식들을 구매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죠. 체코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이러한 모습을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따뜻하게 저희를 반겨주시는 것은 물론 시장 상인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또한 한국인들의 열정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에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더해진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고 곧바로 부모님에게도 한국의 시장 사진과 앞으로 제가 지내게 될 기숙사의 사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평소 말수가 없으시던 아버지 또한 자신이 원했던 게 바로 이러한 나라에서의 삶이었다며 저보다 더 기뻐하셨고 한국으로 자식들을 유학 보냈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저를 한국에 보냈다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다행이라며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 친구들과 시장 탐험을 마친 저는 학교 근처 번화가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깨끗한 도시이시면서도 자연도 있고 살기 좋은 편의시설은 전부 있는 서울의 모습에 그저 감사한 마음만 들더군요. 다행스럽게도 경제학과 한국인 친구들은 미연 씨를 포함해 저를 너무나 많이 도와주었고 저는 곧바로 한국의 대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기숙사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에서 씻을 수 있다는 사실과 샤워실 옆에 있는 세탁기에서 씻으면서 동시에 빨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한국인들이 효율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편리함이었죠. 특히 한국의 대학교에서 지내며 너무나 좋았던 것은 언제나 먹을 수 있는 학생 식당이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사실상 대학교에서 급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대학교 환경이 많은데 한국의 대학교는 체코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기숙사 생활을 하던 저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저녁에도 학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저는 살면서 처음 먹어본 한식이 이렇게나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처음 알고는 지금껏 한식을 알지 못했던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학교 밖으로 나가면 더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았겠지만 아직 한국의 기숙사 생활과 대학교에 적응하고 있던 저에게는 대학교에서 나오는 한식이 집밥이나 다름없었고 매일매일 메뉴가 바뀐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까웠죠. 항상 저에게 많이 먹으라며 밥을 주시던 한국인 아주머니분도 저에게 무슨 음식이 제일 좋냐면서 몇 없는 기숙사 생활, 외국인 학생이었던 저에게 저녁으로 따로 저만의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능숙한 한국어 실력은 물론 한국의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도하는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저희 학교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은 1년 전에 저처럼 놀랍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학교 기숙사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건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교 졸업이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저는 취직도 한국에서 할 생각이기에 요즘은 취업 이민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알아보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근처 시장에 방문하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먹는 순대와 소주일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의 삶이 그저 너무나 행복하기만 합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친구들에게 어디로 가서 한국 음식을 먹이면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여기는 핀란드의 유명한 식당. 어떤 동양인 남성이 카드를 내밀자 갑자기 식당에서는 그 남성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이 남성은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식당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이곳에서 꽤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자랐어요. 보통은 레스토랑에서는 홀서빙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이 주된 업무랍니다. 일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웠던 건 중국인 손님들이에요. 중국인들 중에는 한국인인 척하면서 막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잘 구별하지 못했는데 일하다 보니 어떻게 다른지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가게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아예 받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말썽을 많이 부린다는 거였습니다. 그 맘도 이해하는 게 저도 가끔 진상 중국인 손님을 만나면 골치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겪은 일을 커뮤니티에 글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언급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점 중 하나는 선불로 계산할 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선불이라고 얘기하면 계산대로 직접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고 종업원을 불러서 자기 자리에서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또 메뉴판을 건네받을 때도 달라요. 중국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종업원을 불러서 메뉴를 고르는데 한국인들은 종업원이 옆에 서 있으면 부담스러워하면서 메뉴를 빨리 정하거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태도도 많이 달라요. 중국인들은 좀 더럽게 먹는 편이고 정리도 안 하는데 한국인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자기가 먹은 자리를 치워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 글로 올렸더니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요. 하루도 안 돼서 조회수가 몇십만이 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쓴 글을 공지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니까요. 사실 중국인 손님 때문에 호텔이나 식당이 문을 닫기까지 하는 경우가 핀란드에서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인을 걸러낼 방법에 대해 쓴 게 인기를 끈 것 같았답니다. 글이 뜻밖의 반응을 얻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채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답니다. 언니한테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선 이 엄청난 일을 설명드리기 전에 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공부를 그닥 좋아하지 않고 학창시절 내내 놀기만 한 저와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달랐어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걸 정말 즐겼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언니가 좋은 성적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더라고요. 점점 더 재미가 붙어서 고등학교 때는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에 빠져 지내던 언니는 대학에 가서도 좋은 성과를 냈고 결국 글로벌 대기업에 취직이 되는 기쁨을 맛봤답니다. 저희 가족은 언니가 대기업 갔을 땐 거의 경사였다니까요. 파티를 열고 선물을 주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언니가 대기업을 다닌 이후부터는 부모님께서 전보다 언니를 더 소중하게 대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에 비해 저는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고민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언니는 저와 공부 말고도 외모도 남달라 학창 시절에도 남자애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언니를 보면서 솔직히 질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으니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자기한테 고백하러 오는 남자애들을 하나같이 다 걷어차더라고요. 눈에 차지 않는다는 듯 냉정하게 퇴짜를 놓곤 했습니다. 남자애들이 그렇게 줄을 서도 언니는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연애엔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언니한테 고백하러 온 남자애들도 다 괜찮아 보이던데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들이었거든요. 오죽하면 공부만 파고드는 언니를 보면서 에휴 언니는 정말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언니는 그렇게 예쁜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들뜬 표정으로 저한테 달려와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언니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지 너무 궁금했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언니가 만난 남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서 언니한테 사귀는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언니는 그저 웃기만 하면서 약속 잡고 만나면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언니의 의미심장한 미소에 절 더욱 궁금증에 휩싸이게 만들더군요. 며칠 뒤 드디어 언니와 언니의 남자친구를 같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길래 언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한눈에 언니 커플이 보였어요. 저는 제가 너무 늦었나 싶어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언니 옆자리에 앉아있는 언니의 남자친구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뭔가 핀란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 서양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남자만큼은 확실히 동양적인 얼굴 생김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남자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동양인보다도 훨씬 잘생겼어요. 누구나 빠질 정도로 말이에요. 특히 높은 콧대에 날렵한 눈매라니 그 눈빛이 얼마나 깊은지 마치 영화 배우를 보는 것 같았다니까요. 근데 이런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혹시 중국인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평소에 중국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중국인에 대한 인상이 저한테 그리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 언니가 중국인과 연애하는 건 도무지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은근슬쩍 언니한테 눈빛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다행히 언니도 제 눈빛을 알아들었는지 옆에 있는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면서 남자친구한테 내 동생한테 소개 한번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언니 남자친구가 싱긋 웃으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왔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한국인이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정말 좋았었거든요. 한국인을 만나는 언니를 보자니 왠지 모르게 제가 기분이 좋더군요. 문득 언니가 저렇게 한국계 글로벌 대기업에서 멋진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니까 저도 한국계 글로벌 대기업에 가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언니랑 그 남자친구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연애의 묘미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다정한지 오가는 대화에서 둘만의 세계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언니 남자친구는 제가 지금껏 사귀어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경청하는 모습과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는 모습에서 남다른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말에 귀 기울이되 절대로 말을 끊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도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식사 내내 따뜻한 시선으로 절 바라보며 대화에 자연스레 끌어들이는 모습에 금세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 또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셋이 어우러져 식사를 하는데 처음엔 언니가 연애는 처음이라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언니 커플의 알콩달콩한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니 이런 사람이라면 언니에게 안성맞춤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 눈에 봐도 언니랑 한국인 남자친구는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 언니가 저한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언니와 그 남자친구는 최근에 사귄 게 아니더군요. 벌써 만난 지 꽤 오래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언니는 결혼하게 되면 남자친구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울릴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사실 언니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게다가 언니 남자친구가 조만간 저희 부모님께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는 거 있죠. 부모님이 과연 언니의 연애를 허락하실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두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며칠 뒤 가족끼리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중에 언니가 갑자기 부끄러워하더니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자기에겐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두 분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언니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핀란드에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긴 하지만 부모님은 딸이 동양인과 사귀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거든요.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말을 들은 언니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게 훤히 보이더군요. 직접 언니 남자친구를 만나봐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저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언니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용기 내어 말씀드렸어요. 제가 본 언니 남자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언니가 얼마나 행복할지 그래서 절로 안심이 된다고요. 하지만 고집이 엄청 세신 부모님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언니가 땅이 꺼져라 울면서 매달리며 사정사정 비니까 겨우 한번 만나보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한번 만나본다고 해서 그게 곧 허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못 박으시더라고요. 드디어 언니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오기로 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언니가 신나서 마치 날아갈 듯 가볍게 뛰어가 문을 여는 거 있죠. 반갑게 포옹하는 두 사람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만난 언니 남자친구는 여전히 잘생겼더라고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매까지 괜히 제가 다 긴장됐지만 언니 남자친구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답니다. 현관에 들어선 언니 남자친구는 공손한 자세로 부모님께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른답니다. 저절로 부모님도 호감이 가실 만큼 정중한 모습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너무나 모욕적이고 무례한 태도라는 생각에 저는 부모님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언니 남자친구는 조금도 기죽은 기색이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부드러운 어조로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면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언니 남자친구는 결국 그날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는 않더군요. 그 이후에도 언니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부모님 생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이 다가오면 늘 언니 손에 정성 가득한 선물을 쥐어서 부모님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언니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었다니까요. 심지어 가끔 부모님 가게에 직접 찾아와 일손을 돕는 거 아니겠어요? 잘생긴 남자 직원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인지 언니 남자친구가 오는 날이면 여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떤 날에는 언니 남자친구가 온 덕분에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는 티를 안 내시려고 했지만 저는 입가에 웃음이 가시지 않는 걸 다 봤었답니다. 그럴 거면 이제는 허락해주지 진짜 너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언니 남자친구의 진심이 통했는지 1년쯤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렇게 깐깐하시던 분들이 결국은 언니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로부터 1년 뒤 언니는 핀란드에서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형부와 언니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형부의 든든한 모습에 조금은 안심이 되셨는지 가끔 놀러오라는 말씀과 함께 떠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언니 부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웠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헤쳐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 형부를 보면서 외모도 출중하고 인성도 훌륭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게 소원이 됐습니다. 언니가 형부와 함께 한국으로 떠난 뒤에도 저는 평소처럼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며 지냈어요. 식당 홀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도움 덕분에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특별한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와서 편히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심지어 형부가 숙박비며 항공권까지 다 부담해주겠다는 거 있죠. 저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 날아갈 뻔했다니까요. 형부를 본 이후로 한국은 제게 로망인 나라가 되었거든요. 제가 고민도 안 하고 당장 달려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언니는 곧장 저의 여행 일정을 물었어요. 언제부터 며칠 동안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말해줬는데 언니는 바로 항공권을 예매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는 언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답니다. 한국 가더니 그 사이에 한국 사람이 다 되어버린 건지 아주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한국에 도착해보니 형부 덕분에 여행이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언니 부부의 신혼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언니의 신혼집이 핀란드에 있는 아파트처럼 생겼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치 미래 도시 같더군요. 그때 시간이 저녁쯤이었는데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었고 곳곳에서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이게 아파트 단지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내부에는 엄청나게 좋은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걸 타고 순식간에 30층에 도착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답니다. 언니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이게 진짜 신혼집이 맞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왜냐하면 핀란드의 일반적인 집들은 대부분 좁아서 2층 집에서 많이들 살거든요. 그런데 언니네 집은 마치 그런 핀란드 집 두 채를 합친 것보다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정도 크기라면 굳이 2층 집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신이 난 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생긴 가전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냉장고처럼 생겼는데 너무 길쭉하고 홀쭉한 거예요. 음식을 저기다 어떻게 넣는 거지? 나는 호기심에 언니를 불러 냉장고가 어쩌다 저렇게 날씬해졌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피식 웃더니 제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건 냉장고가 아니라 스타일러라는 거 있죠. 밖에서 묻은 먼지나 냄새가 걱정될 때 옷을 스타일러에 걸어두면 쓱쓱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눈이 동그래진 저는 그런 제품은 처음 본다며 신기했어요. 당장이라도 써보고 싶은 마음에 언니한테 애원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해보는 게 좋겠다며 고깃집 얘기를 꺼냈어요. 어차피 지금 외식하러 갈 건데 그때 가서 입었던 옷 냄새 좀 없애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핀란드보다 더 넓고 쾌적한 집에서 언니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녁때가 되자 형부가 한국에 왔으니 대표적인 한식으로 유명한 한우를 먹어보자는 거 있죠. 그것도 코리안 바비큐 스타일로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저는 유튜브로 코리안 바비큐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더라고요. 그렇게 셋이서 한우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들어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리안 바베큐 스타일을 마주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고기라고 하면 주방에서 미리 조리해주는 스테이크 같은 게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코리안 바베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기 좋게끔 테이블 중앙에 그릴이 있고 구워진 고기를 한 점씩 집어먹는 스타일인 거 있죠. 여러 명이 둘러앉아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게 테이블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문득 한국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서로 아껴주는 정 많은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문득 일본에서 먹었던 야끼니쿠가 떠올랐어요. 그 맛이 지금 먹고 있는 코리안 바비큐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야기 꽃을 피우는 사이 드디어 한우가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붉게 물든 고기를 보는 순간 절로 군침이 돌았답니다. 특히 불판 앞에 선 점원이 마블링이 넘치는 고기를 군더더기 없이 구워내는 모습이 장관이더군요.
숯불을 다스리는 노련한 손놀림의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입을 먹어봤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가득한 육즙이 퍼지면서 혀끝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이라니 이게 바로 소고기의 참맛이구나 싶었거든요. 구운 고기 그 자체로도 근사했지만 곁들여진 기름장과 쌈장에 찍어 먹자 색다른 풍미가 배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한우에 푹 빠져 허겁지겁 먹어치우자 형부가 고기 쌈에 도전해보라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쌈란이 처음 듣는 단어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 중 하나가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형부한테 저와 싸우자고 말하는 건 줄 알고 당황했답니다. 형부 당연히 형부랑 싸우면 제가 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저랑 싸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형부가 빵 터지게 웃으면서 쌈은 한국어로 무언가를 감싼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리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추에 야채와 각종 고기, 쌈장이라고 하는 양념까지 넣어서 저한테 한 입에 넣어보라고 하더군요. 마치 초록색 봉투처럼 둥글게 뭉쳐진 쌈을 보고 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입에 넣나 싶었거든요. 제가 막 당황하니까 옆에서 언니가 한번 도전하라면서 응원하는 거 있죠. 언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쌈을 한 입에 털어넣자 언니와 형부가 잘했다면서 박수를 막 치더군요. 그런데 태어나서 한국의 쌈을 처음 먹어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맛이었거든요. 육즙이 팡팡 터지는 부드러운 살코기와 아삭아삭 씹히는 채. 고소하고 짭조름한 쌈장이 어우러져서 마치 입안에서 맛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렇게 쌈에 빠져버린 저는 형부에게 쌈 싸는 법을 배워서 몇 번이나 쌈을 더 싸서 먹었어요. 정신없이 한우를 먹고 숙소로 복귀해 잠이 든 후 다음날 신나는 여행을 마치고 핀란드에 돌아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저희 가게에 중국인들이 워낙 진상을 많이 부리다 보니 부모님께서 엄청 힘들어하셨거든요. 결국 저희는 긴 논의 끝에 현금 대신 카드만 받기로 했고 중국의 카드사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기 위해 선불제로 바꾸기로 했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중국인 손님이 눈에 띄게 줄더군요. 아마 중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모양이던데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바라던 바였으니까요. 중국인들이 안 오다 보니 저희 식당에 어느샌가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늘었는데 가끔씩 호감이 가는 손님들이 계셔서 정말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손님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거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수치스러웠던 건 처음이라니까요. 여기는 한국의 어느 유명 호텔잠에서 깨어난 스페인인 남성이 멍한 표정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내 옆에 있던 사람의 팔을 붙잡으면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대체 이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지금은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로 작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호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려면 잠시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어릴 적 왜소한 체격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았었고 친구들이 저를 놀리고 때리는 걸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맞고만 지내다 보니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문득 들더라고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뒤부터 운동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유도와 주짓수 그리고 복싱 등 닥치는 대로 모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텼었죠. 매일 땀 흘려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근육도 붙고 체력도 좋아지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운동한 결과 예전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 말고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들까지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걔네들 지켜주면서 가슴속에서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느낀 기분이 좋아서 그 뒤로부터는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되기로 결심은 했지만 막상 하려니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격투 기술의 순발력까지 갖춰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죠.
낮에는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운동을 아주 빡세게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노력 끝에 드디어 경호원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사한 후 신입 시절에는 일반 행사나 기업 행사 경호가 주된 일이었어요. 서툴고 실수투성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일이 끝나고도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했답니다. 밤새 이론서를 읽고 체력 운동에 땀 흘리면서 노력하다 보니 점점 발전해 나갔어요. 그 노력 덕분인지 몰라도 동기들 중에서는 실력이 탑급이었고 팀장님한테도 칭찬을 자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경호원이 유명 인사를 담당하려면 경력이 아주 많이 쌓아야 해요. 저도 하루빨리 유명인들을 담당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경력이 많지 않은 제가 유명 축구 스타 경호팀에 투입된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축구 대표팀들을 초청해서 경기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중 한 팀에 엄청난 슈퍼스타 선수가 있어서 경호 인력이 아주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저를 눈여겨보시던 팀장님께서 저를 거기에 투입하기로 하신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설렘 반 두려운 반이었어요. 그 유명한 축구 선수를 경호한다는 게 말이 쉽지 엄청난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그 선수는 보안상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앞으로 가르시아라고 가명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함께 경호 임무를 맡은 선배인 레버리가 절 불러서 중국은 특히 위험하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몰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길 바랐던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아무리 긴장하고 또 긴장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더라고요. 경기 도중에 누군가 관중석에서 뛰어내리는 게 보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남자는 그라운드로 뛰어들어 가르시아에게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르시아에게 안겨버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만약 광적인 펜이 흉기라도 들고 있었다면 아찔한 상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사람의 무모한 행동이 가르시아의 인생은 물론 축구계 전체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뻔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건 광적인 펜의 행동이었어요. 상대팀 골키퍼와 태연이 하이파이브를 하더니 마치 자기가 선수 인형. 그라운드를 활보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꼴을 보자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무전기에서 비상이 걸렸고 저희 경호원들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그 남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만큼 뛰고 또 뛰어서 겨우 그를 붙잡았어요. 근데 그 남자의 표정을 좀 보니 아주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말 그때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이런 짓을 벌여놓고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중국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난입 때문에 경기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경기는 어찌어찌 끝까지 마무리됐지만 경호팀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 없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보고 있자니 정말 중국하고는 일절 관계 맺기가 싫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된 첫 스타 경호를 마친 직후 잠시 숨 돌릴 새도 없이 새로운 임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으로 가는 유명 축구 선수의 경우였어요.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며 걱정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선배는 중국에서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험할 거니 마음의 준비를 한다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선 목숨까지 걸고 일해야 할 만큼 험난하대요. 한국 입국 전 훈련할 때부터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더라고요. 장난으로 하는 소린가 했더니 선배 표정이 싸늘하더라고요. 다시 그런 악몽 같은 날들을 겪어야 한다니 벌써부터 지긋지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정을 피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 떠날 채비를 차렸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혼잡하고 시끄러웠던 중국 공항의 악몽이 오버랩되면서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처럼 우르르 다가오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수많은 팬들이 주변에 모여 있긴 했지만 중국에서처럼 통제불능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는 팬들을 보니 얼떨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순간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선배가 웃으며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툭 치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훈련은 무사히 끝났어요. 훈련이 끝난 후 한국에서의 일정은 남산타워를 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아 걸어서 올라가면 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케이블카에 줄을 서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곳을 굳이 케이블카까지 타야 되나 싶었지만 다들 케이블카에 올라타는 걸 보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줄을 섰답니다. 케이블카에 올라타고 보니 남산이 제법 높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구두를 신는 발로 저 높이까지 걸어 올라갔다면 정말 고역이었겠죠. 숨이 턱에 닿고 다리는 후들거렸을 거예요. 케이블카 덕분에 편하게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남산 위에 올라서자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멋진 광경을 앞에 두고 잠시 넋을 잃고 있는데 제가 경호 중인 축구선수분은 무척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서울에 한두 번 온 것 같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내뿜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선배 경호원이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몇 배는 더 긴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겁을 주던 말이 무색할 만큼 한국에서의 경호 임무는 무척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정도면 휴가를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여유로웠습니다. 저녁 무렵 너무 궁금했던 저는 선배를 불러 세웠어요. 중국과 한국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랐다고 생각했던 저는 선배한테 왜 그렇게 겁을 줬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제 질문을 들은 선배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긴장감이 좀 부족해 보여서 일부러 약을 좀 올리려고 장난쳤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호하는 것은 거의 휴가나 마찬가지라 여유 있게 임무를 수행해도 된다는 말까지 덧붙이더라고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경호를 어떻게 휴가처럼 여길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패 끼치는 걸 되게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길에서 유명인을 봐도 그 사람한테 피해가 될까봐 가까이 다가가려 들지 않고 폭력은 더더욱 상상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다 끝내고 돌아갈 때쯤이면 자신의 말뜻을 알게 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거기다가 저한테 한국으로 경호하러 온 건 정말 축복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선배의 말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튿날 들른 곳은 인파가 몰리기로 유명한 놀이공원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 많은 곳을 굳이 찾아오나 싶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건 제 기호에 불과하더라고요. 물론 멀리서 유명인을 알아보는 눈빛이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무례하게 가까이 오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너 있는 한국 사람들 덕분에 여유가 생겨서 놀이공원을 구경할 틈이 생기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 탈 것도 많아서 어느새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가 민망해지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눈치챘는지 축구 선수분이 추러스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리면서 편하게 즐기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구 선수분의 얼굴에선 여유로운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간혹 선수분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지만 중국에서처럼 우르르 몰려들거나 선을 넘는 행동은 없었어요. 대신 멀찍이 서서 용기를 내어 사인을 부탁하더라고요. 얌전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괜히 기분이 좋아서 입꼬리까지 올라갔어요. 선수분은 매너 좋은 한국인들한테 오히려 먼저 다가가 사인과 사진 촬영 요청에 바로 응해주더라고요. 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이 요즘 유명인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로 떠오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질서정연한 거리와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잘 갖춰진 취향까지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호 임무는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처음 왔을 때의 걱정과 달리 단 한 차례의 돌발 상황이나 위협적인 상황도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정말 선배 말처럼 휴가를 다녀온 거나 다름없었답니다. 몇 년이 흘러 정말 오랜만에 기다리던 휴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고향인 스페인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도 보고 친구들 좀 볼까 생각했지만 지난번에 경호 임무로 잠깐 들렀던 한국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때는 일정이 빡빡해서 제대로 구경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레버리 선배한테 이번 여행 계획을 말했더니 자기도 딱 휴가를 한국으로 갈까 고민했다면서 자신과 함께 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부터 한국에서 경호 임무를 여러 번 해서 맛집부터 명소까지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어도 나름 공부해서 얼추할 수 있다니 괜히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정을 조율해서 둘이 한국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지난번 출장 때는 공항에서 분주하게 짐을 찾고 차에 오르느라 주변을 둘러볼 새가 없었거든요. 이번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공항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서울로 가는 길에는 택시를 탈까 하다가 결국에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레버리가 한국이 지하철이 세계 1위라고 자랑을 하고 또 하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이 세계 1위라고 하니까 괜히 더 타보고 싶은 거 있죠. 그렇게 저희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하철을 모두 타본 건 아니지만 제가 타본 지하철 중에는 가장 깔끔하고 쾌적했거든요. 거기다가 색깔로 잘 구별된 노선도가 처음 보는 저한테도 쉽게 느껴졌고 구석구석 이용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스크린도어 앞에 줄을 섰고 저희도 그 뒤에 줄을 섰어요. 다행히 열차에 바로 탈 수 있었고 레버리랑 제가 앉을 자리도 남아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지하철을 구경하면서 눈에 띈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저 나이대 애들 같으면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장난치기 바쁠 텐데 얌전히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신기해서 이리저리 지하철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건가 싶어서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여성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레버리한테 들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는 앞에 있던 임산부한테 자리 양보를 했던 거고 자신의 엄마가 동생을 임신했을 때 엄청 힘들어하셨다면서 자리에 앉아 가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앞에 계신 임산부분도 여러 번 사양을 했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니 앉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고 레버리 말을 해주더라고요. 바로 옆에 앉아있던 건 저였고 어른인 제가 먼저 양보를 해줬어야 했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의존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한국에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자랄 수 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자체가 매너가 좋은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닿아 호텔 체크인을 하려는데 레버리가 저한테 뭐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경호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가 있는데 그분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부르고 싶은데 괜찮냐고 물어봤죠. 대신에 저에게도 맛있는 걸 같이 사주겠다면서 함께 가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아마 평생 후회를 할 거라고 괜히 놀더라고요. 어차피 누군가와 친해지는 건 자신 있었고 공짜로 한우까지 사준다니 호기심에 바로 레버리를 따라 나섰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직원이 숯을 놓고 주문한 고기를 정성스레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석쇠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를 보는데 군침이 돌더라고요. 거기다가 은은한 참숯향과 지글거리는 소리까지 들 식욕을 더욱 돋았어요. 저는 앞에 놓인 고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우를 보는데 와규랑 굉장히 비슷해 보였거든요. 와규는 얇게 저민 붉은 살코기의 하얀 선이 특징인데 구워지는 한우의 모양새를 보니 와규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레버리한테 지금 주문한 게 한우가 아니라 와규 아니냐고 물어봤답니다. 제가 물어보자 레버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와규랑 한우는 생김새가 비슷해도 맛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레버리도 예전에 와규를 먹어봤는데 느끼하고 먹다 보면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한우는 가격도 와규보다 훨씬 부담이 적으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는 차원이 다르대요. 거기에 여기 식당은 곁들이는 반찬도 일품이라 더할 나위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같은 소고기인데 가격 차이가 훨씬 저렴하면서 맛은 더 좋은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고기를 얇게 썰면 퍽퍽해질 법도 한데 말이죠. 고기가 육즙을 머금으려면 당연히 두툼해야 한다는 게 상식 아닌가요?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했지만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한우에 푹 빠져 식사를 즐기던 그때 문득 낯선 얼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거침없이 다가오는 그분을 보면서 첫눈에 반한 듯이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아까 레버리가 말한 지인이 아닐까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아담하고 오밀조밀한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에 다부진 몸매까지 모든 게 완벽한 비율로 어우러진 듯 했어요. 분명 운동으로 단련한 탄력 있는 몸매가 분명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온몸에 피가 얼굴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괜히 민망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나 싶더군요. 레버리는 그녀가 오자마자 재빨리 옆자리를 비켜주더니 저를 향해 그 여자분을 소개했어요. 여자분의 이름은 김수지였는데 이름부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지 씨가 자리에 앉아 은은한 샴푸 향이 느껴졌어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내내 한우집 직원들은 한우를 구워줬는데 매우 심혈을 기울이더군요. 고기를 한 점 한 점 정성스레 구워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곁들이는 음식과의 환상궁합까지 일러주면서 이것저것 맛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지 씨가 뜬금없이 고기를 쌈에 싸서 제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큰 쌈 뭉치를 보고 너무 커서 머뭇거렸지만 정성껏 만들어서 건넨 걸 외면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은은한 마늘향과 짭조름한 양념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함께 은근히 맛있는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서 엄지를 척 들어올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씨가 반갑게 웃으면서 그렇게 맛있냐고 묻더라고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씨가 불쑥 소주 한 병을 주문하는 거예요. 쌈에는 소주 한 잔을 해야지 고기를 제대로 먹는 거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진짜 환상의 조합이라며 같이 한 잔만 마셔보라며 절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꾸 열린 최고의 여성이 술을 마신다는 게 걱정되긴 했어요. 괜히 취해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 걱정을 입 밖으로 꺼내자 수지 씨는 갑자기 도전의식을 불태우며 저한테 술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이긴 사람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조건을 걸고서 말이에요.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술자리는 일상이나 다름없었지만 단 한 번도 술에 취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한국 술은 외국에서 먹는 위스키나 양주보다 도수도 훨씬 낮을 테니 제가 내기를 질 경우는 거의 0%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보다 작은 사람이랑 굳이 내기를 하진 않지만 소원이라는 조건에 꽂혀 수지 씨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술자리에 들떠서 잔을 기울였어요. 손바닥만한 잔이 제 앞에 놓이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잔으로 마셔서 언제 취할까 싶었습니다. 내기는 제가 압승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눈을 떴을 땐 저는 침대에 대자로 누워 있었고 기억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얼떨결에 옆에 있던 레버리를 붙잡고 어젯밤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버리는 저를 업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다더군요. 그러면서 껄껄 웃으면서 한국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수지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해줬는데 수지 씨는 작은 체격과 다르게 아무도 술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주장이라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믿기지 않았죠. 이어서 레버리는 수지 씨가 저희 회사 출신 경호원 중에서도 경호 실력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는 실력까지도 최고였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수지 씨에게 술 내기로 진 걸 깨달은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수치스러워서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도저히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하지만 내기는 지켜야 하니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레버리에게 수지 씨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수지 씨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심정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작성했어요. 쪽팔려서 떨리는 건지 부끄러워서 떨리는 건지 그 순간에는 정말 알 수 없었죠. 수지 씨에게는 어제 술 내기를 했던 사람인데 내기에 졌으니 소원이 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 씨에겐 어떤 소원을 들어줘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수지 씨에게 답장으로 온 소원은 바라는 게 큰 건 없고 하루 동안 재미있게 놀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데이트 당일 3년 만에 데이트는 처음이라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즐겁게 데이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조만간 다시 수지 씨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데이트 코스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